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이다. 영의 눈이 가려워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감독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지난 3주간 세계를 이끄는 유대인의 지혜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3주간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군사력 가면 또 이스라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숫자는요, 정규군만 약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국의 군인들의 정규군의 숫자는 약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네. 그런데 이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군인, 이 군인들이요, 주변에 많은 아랍 국가들과 이제까지 여러 차례 전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군대가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작은 전투에선 진 적이 있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진 적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군대는 왜 이렇게 강할까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군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국가는 책임지고 그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데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힘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구나. 우선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열외 없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남자는 3년이고요. 여자는 2년이에요. 저는 몸이 약해서 못 가요.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죠. 네. 또 어떤 사람은 가고 싶은데도 몸이 허약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훈련받을 수 있는 어떤 신체적 조건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군대를 안 가려고 어깨뼈를 잡아 뺀다든가 무릎 연골을 망가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거리나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일렬로 줄 맞춰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무더운 여름날 예루살렘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어떻게 저런 덩치로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뚱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배가 너무 나와서 군복의 단추가 안 잠겨서 그냥 풀어헤치고 다른 사람들 맨 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에 군인들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군인들을 보게 돼요. 도저히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런 사람은 군대 안 갔을 텐데 공원에서 이렇게 휴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제가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뚱뚱한데도 어떻게 군대 왔습니까? 그랬더니 뚱뚱하다고 군대를 안 오나요?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리 말라도 군대를 다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또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군대를 갑니까? 그 왜 군대 못 갑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손가락을 절단시키면은 총에 방아쇠를 당길 힘이 없어서 군대를 안 보낸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총이 따로 있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대로, 손이 불편하면 불편한 사람대로 각자 군대에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해당초 이스라엘의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군대를 안 갈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 안 가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근데 결국은 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들통이 나요. 망신당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요, 정치를 하려면은 군대를 꼭 갔다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나는 이런 데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회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경력과 포부를 밝힐 때 반드시 내가 어떤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를 밝혀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 어떤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전투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 아들은 어디 최전방 어느 전선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사실 둘째 아들은 또 전투를 벌이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이력에다 쫙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가족이 전투에 참가를 하고 목숨을 바치고 그러면 얼마나 애국심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저희 가족 중에는 전투에 참가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전사는커녕 다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권자라면은 두 후보 중에 누구를 나라 일을 하게끔 맡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자들 보십시오. 물론 모든 공직자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 중에서도 알고 보면은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은 본인도 군대 안 갔다 오고 또 자기 아들도 군대 안 보내려고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돈이 많지 않아서 호텔에서 못 자고 허름한 여관에서 자는데 제가 자주 가는 그 여관에는 방이 커요. 그 대신에 침대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한 방을 쓰는데 제가 갔을 때 때마침 아무도 없고 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이 제 옆에 침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외모가 정말 볼만했습니다. 일단 머리는 레게 파마를 했고요. 귀에는 불독의 이 목줄처럼 쇠사슬을 줄줄줄 매달았어요. 피어싱을 한 거예요. 팔뚝에는 동물농장처럼 막 문신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게 여깁니다. 유대인으로서 피어싱을 한다, 문신을 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했다면은 부모 속을 얼마나 썩히는 그런 청년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옷을 다 입고 새벽 2시에 신발까지 신고 가방을 다 싸고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왜 옷 입고 잠도 안 자고 있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밤중에 무슨 전화를 기다리려고? 바로 그 전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라에 전투가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언제 부대에서 예비군 소집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나는 바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다 입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 청년의 그 한마디 대답을 듣고 정말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야, 이게 이스라엘의 힘이구나. 이게 유대인의 힘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구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은 중동 아랍 국가의 젊은 청년들은 도망가기 위해서 막 난리법석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외국에 있다가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난리법석이 난다는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군대는 앞으로 돌격 이런 명령이 없답니다. 앞으로 돌격이라는 말은 그 부대의 지휘관이 부하들을 앞으로 내몰고 저는 뒤에서 앞에 나가고 있는 부하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앞으로 돌격해요. 이런 말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쓰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나를 따르라 이런 명령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휘관이 빗발치는 그 총알을 뚫고 앞으로 적진을 향해서 먼저 뛰쳐나가는 겁니다. 지휘관이, 상사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으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부하들이 어떻게 쫓아가지 않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크고 작은 전투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전투에서 희생당한 군인들 중에 대부분이 일반 병사가 아니라 바로 장교들이라고 합니다. 장교들이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국가는요, 이스라엘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나가서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위험에 처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장소로 그 사람이 고국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국가는 책임지고 그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데려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길라드 찰리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길라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인은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그 접경 지역 철조망에서 근무를 서고 있다가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고 하는 그 조직의 이 요원들로부터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 안으로 끌려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정부가 그 가자 지구 하마스한테 계속 우리의 군인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지만 하마스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협상이 결렬됐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정부가 택한 것은 이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런데 한 명의 이스라엘 군인, 적군의 포로로 잡혀간 그 군인을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군의 포로가 돼서 납치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쯤 아마 국가가 내가 납치된 것도 모르고 있다거나 또는 내가 납치되고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감에 빠지겠습니까? 네. 지금 적군으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취조를 당하는 그 소름보다도 국가가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배신감으로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네. 그러나 반대로 나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의 동료였던 다른 군인들이 이 전투에 참가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희생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희망을 잃을 수 있으며 국가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힘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에 최첨단 과학 기술이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걸 배우게 되거든요. 왜 배워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군대에서 보내는 그 시기만큼 황금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에게도요, 이스라엘의 그 군대 생활 시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2년 반 동안 한국에 군대 가 있는 그런 기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 그런 거는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고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해야 되고 또 한참 놀아야 될 그 시기에 군대 가서 땅을 기면서 훈련을 받고 또 그거 못한다고 또 얼차려 받고 아마 남자가 흘리는 눈물 중에 가장 많은 눈물은 군대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일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군대 오나 보자. 어떤 사람들은 군대 제대하고 나면요,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를 향해서 볼 일도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안 보낸다 이거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젊은 이들이 3년 동안 군대에서 보내는 그 시기만큼 황금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숫자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치러도 예전에 저 중국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인해전술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숫자로 많은 적군들과 상대해서 싸우려면은 결국은 이제는 사람의 머릿수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과학적 기술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력에 최첨단 과학 기술이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전에 걸프 전쟁 때 이라크에서 이스라엘로 향해서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걸 발사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1,500km에서 2,0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2,000km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스라엘까지 날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과학기술이에요. 야, 이라크에 그런 기술이 있었나? 이렇게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커다란 미사일이 2,000km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하늘 공중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공중에서는 이 커다란 미사일도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어디 날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레이더로 그 미사일을 추적을 해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에로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에로우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과학기술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가끔 뉴스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뜨리면서 희생당하는 피해를 보는 그런 뉴스들을 보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 테러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들어가서 잡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범인을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디쯤 지금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첩보가 들어오면은 그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순식간에 번개처럼 그 팔레스타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범인을 잡아서 또 순식간에 어물어물하면 안 돼요.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되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 팔레스타인 동네라는 곳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모든 골목이 미로로 되어 있어요. 또 집들은 전부 다 개성 없이 다 그 집이 그 집 같습니다. 아마 이 길눈이 어두운 아주머니들은, 한국 분들은 그 동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근데 이 작전은 주로 밤중에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 그 체포조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 빨리 범인을 잡고 빨리 도망 나오려면은 그 모든 지명의 골목길과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요즘 자동차에 많이 달려있죠? 사실은 그 내비게이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USB라고 해서 왜 휴대용, 이동용 그 데이터 저장 장치에 이것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다 군사용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부대 안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배울 수 없는 데가 많은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걸 배우게 되거든요. 왜 배워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한 것을 굳이 돈 들이지 않아도 실전에서 실험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술들을 바로 군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고급 기술들을 군대에서 배운 사람들이 제대를 하면 그 뭐 하겠습니까? 군대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죠. 군대에서 제대했다고 해서 같이 근무했던 그 동료 군인들을 두 번 다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군대라는 조직은요, 전국의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회에서 학생이었던 사람, 사업하던 사람, 또 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가 군대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급 기술을 배우면서 신무기를 만들고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장비를 만들고 개발하던 이런 사람들이 제대를 하게 되면 다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합니다. 너는 전라도에서 올라왔지? 전라도 지분은 네가 맡아. 너는 경상도에서 왔지? 너는 강원도에서 왔지? 이렇게 해서 제대와 동시에 사업을 벌임과 동시에 전국적인 체인망이 생기는 겁니다. 박물관이 제일 많은 나라 1위입니다. 한낮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여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교육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나라를 빼앗겼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에서는 폭탄 테러 때문에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화상 치료, 폭탄 테러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 이 기술로는 또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서 맨날 그 화상 입은 전우들을 치료하다가 제대하면 자동적으로 개업하면은 이거는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통 흔히들 말할 때 창업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박물관이 제일 많은 나라 1위입니다. 나라의 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돼요. 인구는 75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에 박물관이 2,800개 이상이나 돼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죠. 근데 서울시 박물관이 2,800개 넘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에 있는 박물관, 그 창의력이 뛰어난 유대인들이 만든 박물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박물관 하면 떠올리는 빨간 천 위에 도자기 올려놓고 조명 비추는 이런 차원의 박물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해 놓은 그 박물관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일날 가면은 유치원 애들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박물관엔 한낮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여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교육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은 우리 땅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문명과 문화를 일구면서 살아왔었다. 이런 걸 현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는 동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소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결국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힘을 길렀을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총을 들고 훈련하는 이유, 네가 지금 쏟아지는 그 총알, 그 전쟁터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뛰어나가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박물관에서 그들이 교육하면서 배운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육하는 장면을 볼 때 장교가 일반 사병을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일반 사병입니다. 그래서 그 한 소대에서 오늘 이 박물관은 네가 다음 주에 갈 거니까, 아니, 다음 주에 우리가 갈 거니까 네가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우리한테 가르칠 내용을 준비해라. 그 다음 주는 네가 준비해라.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구한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말이 많고 질문이 많으죠.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는데 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질문하고 막 이런,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그 적은 숫자지만 이렇게 주변에 수십억의 이슬람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전혀 열세에 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민족, 자기의 국가, 자기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어떤 젊은이는 목숨을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마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할 때 제가 나라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요, 저는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저는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한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는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과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줄 때 또 국민은 국가를 믿게 되는 거고, 젊은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